자, 결합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도체라고 하는 녀석들은 대부분 금속이죠. 유일하게 금속이 아닌데 상온에서 도체라고 부를 수 있는 녀석은 흑연 정도 될 것 같아요. 너희들 샵심.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흑연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금속은 상온에서 원자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양이온과 자유전자의 결합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설명하는 게 더 정답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도체 조각에 이미 금속 원자들은 뭐를 최외곽 궤도를 도는 원자가 전자들을 방출하고 양이온인 상태로 공간에 존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양이온들끼리 청력을 받아서 터져야 되지. 근데 이 원자에서 쫓겨난 전자들이 자유전자의 에너지 위치에서 어떻게 양이온과 양이온 사이에 존재하면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자유잖아.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여 다니면서 양이온, 양이온 사이를 붙여준다는 거죠. 얘네들의 역할이. 뭐 요즘에 두쫑쿠 만드는데 카다이프를 마시멜로우 녹인 걸로 들러붙여놓고 그 위에 이제 초콜릿 코팅을 한 거 아니야. 맛없을 리가 맛없을 수가 없죠. 그렇게 만들면. 그럼 여기서 카다이프를 마시멜로우로 붙여놨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전자들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 다니면서 붙여주고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양쪽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긴 쪽이 플러스니까 이쪽이 플러스 전위를 여기가 마이너스 전위를 가지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양이온들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고체 상태 결정이고 크고 무겁기 때문에 못 움직인단 말이야. 하지만 이 내부에 존재하는 전자들이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의 흐름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전자들은 양극으로 들어가고 전자들은 음극에서 다시 보충이 되어 주는 거지. 이렇게 해서 흐름이 생기는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한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딜레마죠. 초등학교 때도 아마 언급이 될 거야.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내부에 이동하는 전자들은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돌고 있는 거다. 이게 왜냐하면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지는 어떤 값이 움직이면서 일을 하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하는 일을 이해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 해나 내일부터 용돈 하루에 마이너스 1,000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게? 응? 아침에 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나올 때 엄마한테 현관문에서 인사드리면서 지갑에서 1,000원짜리를 딱 꺼내서 어머니 손에 딱 쥐어드리고 어머님 용돈 감사합니다 하고 학교를. 맞잖아. 마이너스 1,000원. 의미적으로 틀렸어? 아니잖아. 음의 값이 0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우리는 이제 다 완성된 체계에서 0도 배우고 음수도 배웠지만 마이너스의 성질을 지닌 것이 한 것이 작동해서 일을 하고 에너지를 만든다는 것을 옛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웠을까? 아니면 그 온라인 게임 같은 걸 예를 들어 보자면 앞에서 두드려 맞는 애가 있고 뒤에서 마법으로 도와주는 직업군들이 있잖아. 우리 편이 막 처먹고 있는데 뒤에서 힐을 넣어 마이너스 2,000. 팀킬이죠 이거.
키를 채워줍니다. 마이너스 2000. 차라리 파이어볼 마법으로 뒤통수를 후려간 거지, 이거는. 맞죠? 음의 값이 뭔가 일을 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건 매우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 과학이 발전되고 나서 보니까 실제 움직이는 게 전자더라는 거야. 그럼 이제 선택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1. 모든 과학적인 역사와 기록을 과거에 이런 실수가 있었으니 바로 이제 진실된 것으로 다 바로잡아서 다 고쳐 쓴다. 2. 그거 몰랐을 때도 설명 어차피 다 되던 거니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그냥 뻔뻔하게 적어놓고 근데 사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 중이다 라고 한 줄만 더 적자.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을까라는 거야, 과학자들 입장에서. 다 뜯어 고치는 게 맞았을까? 아니면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인데 사실 움직이는 전자는 반대로 가고 있다 라고 쓰는 게 쉬운 선택일까? 그럼 원래는 양이온이 움직이는 걸 착각해서 그렇지. 플러스 전하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양전자라는 개념.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과학이나 반도체 혹은 그런 개념에서 양전자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입자물리학이나 이런 데 가면.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시적 세계나 미시적 세계에서 관측하기는 대단히 어렵단 말이야.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있을 줄 알았다고. 알고 보니 있다 없다? 움직이는 게 뭐더라? 마이너스더라.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더라? 우리가 생각한 거 반대로 가더라. 이렇게 해서 자유전자가 움직여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고체를 우리는 도체라고 해요. 그러면 부도체는 이온결합이나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게 부도체인데 맞지? 이온결합을 하거나 공유결합을 하는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이온결합의 경우는 용류갱이나 수용액에서 전기전도성이 생기죠. 왜? 용융액이나 수용액이 되면 이온의 이동이 가능해지니까. 이온이 직접 움직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에다가 전하를 서로 주고 전자를 마이너스 극에서 이온이 전자를 받아들이고 플러스 극에서 음이온이 전자를 넣어줌으로써 마치 전자가 쭉 이렇게 흘러간 것처럼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공유결합에서 공유결합 중에 흑연은 뭐를 가지고 있다? 자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열이나 전기전도성이 다른 공유결합 물질보다 뛰어난 편인 거고. 네, 대부분의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물, 고체일 때는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금속들은 자유전자가 있죠. 그래서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금속의 경우, 그리고 비금속의 경우, 요거를 이제 약간 전기적 공식으로 대입하게 되면 우리 현재 통과 체계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저항에 대해서 배울 때, 저항의 크기는 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여기에 들어가는 비례상수값이
로우라고 하는 비저항이라는 비의 상수값이 있고요. 참고로 비저항의 역수를 우리는 시그마라고 줬고 얘가 전기 전도도가 됩니다. 옛날에 에너지띠 했던 거 기억해요? 스펙트럼 이야기할 때 내가 에너지띠 설명했었잖아. 거기서 이런 거야. 도체의 원자가 띠에는 바로 위에 전도띠가 붙어 있어요.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양공을 남기고 전도띠로 올라간 이 전자가 자유전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체에서는 자유전자 만드는 게 매우 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항이 비저항 값이 매우 작고 따라서 전기전도도가 매우 높겠지. 부도체의 원자가 띠는 이온결합이 됐든 공유결합이 됐든 기본적으로 8전자를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꽉 찼잖아. 그럼 그 다음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전자 껍질은 그 다음 껍질에 존재하겠죠. 저 위에 전도띠가 있는. 그러면 여기에서 양공을 남기고 전자가 이 위에까지 점프하려면 이 높이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잖아. 쉽다 어렵다? 그치? 어렵다고. 에너지 간격이 매우 크다고. 그러니까 부도체, 즉 이온결합이나 공유결합물은 자유전자가 잘 생긴다 못 생긴다? 그치? 자유전자가 생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유전자가 생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기전도도가 작죠. 비저항값이 매우 커요. 어느 정도냐고 수치적으로 직접 말해줄까? 도체의 비저항값의 범위는 10의 마이너스 16승에서 10의 마이너스 4승 범위에 존재해요. 비례상수값이. 부도체는요. 비저항값이 10의 8승에서 10의 20승 범위로 존재합니다. 뭐다?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놨다고 할지라도 저항의 값 비율이 동그라미 30개 차이 난다고. 20개에서 30개씩 차이 난다고. 동그라미 개수 차이가. 그러니까 부도체는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라고 보는 게 맞다? 안 통한다라기보다는 못 통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저항이 너무 크니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이런 건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뭐의 전도띠 위치가 요쯤에 있으면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네, 그래서 얘를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실제 영어적 표현이 얘예요. 우리가 막 반도체에서 뭔가 되게 신비스럽고 뭔가 있을 줄 알겠지만 실제 영어 단어가요. 도체를 영어로 컨덕터라고 해요. 반도체를 세미컨덕터라고 부릅니다. 네, 반쯤, 적당히, 중간쯤 도체. 그러니까 얘는 도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항이 좀 크지만 부도체보다는 저항이 훨씬 적겠죠. 왜? 여기에 전자 남기고 양공 남기고 올라가는 게
어렵지만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다가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 이 비저항 값 있잖아. 비저항 값은 온도에 따라 변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도체는 1에 갑니다. 왜? 도체의 경우는 온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양이온 입자들의 운동이 더 활발해져요. 양이온들이 원자 위치에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 운동이 활발하다는 말은 지나가는 전자가 뭐가 생기기 좋다?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 충돌 때문에 생기는 게 저항이야. 그럼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원자 진동이 덜해지니까 사이사이로 쇽쇽 빠져나가기가 좀 더 쉬워지겠지. 그래서 저항이 줄어요. 특히 특정 온도에서 갑자기 저항이 0으로 빡 떨어집니다. 뭐라 그러게? 저항이 갑자기 거의 0으로 떨어져요. 극저온에서. 어떤 물질들은. 우리는 여기를 초전도체라고 불러요. 특정 금속의 합금 등에서 임계온도 이하의 온도, 어떤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이 순식간에 0으로 떨어집니다.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저항이 줄어버리는 금속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우리는 초전도체라 그러고, 이런 초전도체가 되면 그 그러니까 재료의 자기와 전자기적 특성에서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자석을 밀어내 버립니다. 이건 저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어느 쪽 자석이든 자석을 밀어내요. 그래서 초전도체가 되면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들 때 뜨는 게 공짜죠. 자기장의 초전도체는 뜨니까요. 뭐든지 뜨니까. N이든 S든 뜨니까. 그렇게 해서 띄워놓고 자기력으로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어버리면 자기 부상 열차로 달려버리겠지. 그리고 이 자기 부상 열차가 나오면 최고의 강점은 진동이 없어지죠. 덜컹덜컹 안 거려도 돼. 왜? 날아가거든. 진짜 나오는 열차네. 그리고 두 번째, 네 말대로 빨라요. 그 일본에 보면은 일본 고속철이 현재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모델로 졸라 뛰어난 고속철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신칸센류 그것도 보면 신칸센도 노선마다 몇씩 해가지고 앞에 기관차 디자인이 다 달라. 제일 최근에 나온 거 오리주둥이거든요. 앞에가 이래. 왜 기관차를 오리주둥이로 만들어놨어? 왜 그럴까요? 다운포스예요. 바닥에 붙여야 속도가 빨라지면 기관차가 공중에 뜬단 말이야. 지금 기관차들도 공기압 때문에. 이걸 최대한 바닥에 붙여놔야 가속과 제동이 가능해진다고. F1 레이싱카 디자인이 다 똑같아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에어로다이나믹스 플러스 다운포스. 차를 바닥에 붙이면 붙일수록 커브를 돈다던가 급가속, 급감속이 가능해진다고. 이게 안 되면 차가 떠서 뒤집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날개를 이렇게 다는 거야. 근데 이놈의 빌어먹을 대한민국 양카들은 그 다운포스가 필요 없는 차에도 날개 달고 지랄이죠. 심지어 우리나라 차들은 그 제네시스 라인 빼고는 전부 다 앞바퀴가 돌거든요. 제네시스가 네. 제네시스 G70, G80, 그다음에 이제는 단종된 기아의 스팅어 모델만 뒷바퀴가 돌아가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앞바퀴가 돌거나 사륜구동이라도 앞바퀴가 메인인 차들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전기차까지도. 브레이크를 아니, 브레이크는 앞뒤에 다. 그러니까 엔진을 앞에 놓고 앞바퀴만 돌리게 하면 공간을 뽑기가 좋잖아.
앞바퀴에서 뒷바퀴로 축을 안 보내도 되잖아. 그리고 엔진이 무겁게 눌러주는 곳에 바퀴가 있으니까 바퀴가 눈길에 덜 미끄러지죠. 그 대신에 앞쪽에 무게가 쏠리고 돌아가는 출력도 담당해야 되는 바퀴가 커브도 돌아야 되니까 커브를 예리하게 돈다던가 이런 데는 단점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만약 그걸 뒷바퀴로 보내면 뒷바퀴는 밀어주는 출력을 담당하고 앞바퀴는 동력 없이 방향만 담당하면은 그렇지 훨씬 부드럽고 쫙 붙는 맛이 나겠지. 커브를 돌아도 날카롭게 잘 돌아갈 거고. 그리고 그렇게 뒷바퀴가 돌아가야 드리프트가 돼요. 야, 요즘같이 눈 오는 시대 부산은 안 오지만 저기 스웨덴 노르웨이의 운전면허는 따는데 반년 걸린답니다. 실습기간. 근데 거기에는 운전면허 자격 조건에 드리프트 포함이 됩니다. 드리프트를 해야 돼요? 운전면허 딸 때. 브레이크 밟아서 정확하게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떼고 악셀을 밟으면서 끼기야. 우리나라에서 브레이크 밟으면서 끼기라는 건 파워 슬라이드를 말하는 거고 바퀴는 굴러가는 상태에서 미끄러뜨린 뒤에 핸들을 다시 미끄러지는 쪽 방향으로 틀면서 차를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지. 브레이크 밟으면서 끼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엉덩이를 딱 튕군 뒤에 악셀 밟으면서 미끄러지는 거야. 뒷바퀴는 계속 출력을 줘야 된단 말이야. 악셀 밟으면서 도는 거야. 그 지랄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는 앞바퀴를 멈춰서 엉덩이를 뒤로 보내는 그 동작을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거고 그 뒤부터는 계속 풀악셀이에요. 거기서 이걸 하는데 눈길에 미끄러지기 때문에 일부러 미끄러뜨려서 차를 컨트롤하는 실력이 운전면허 필수라고. 어차피 거기는 눈길이잖아. 부럽다. 그러니까 동네 할매도 드리프트 하는 동네야. 에이씨. 자, 그러니까 뒷바퀴가 돌아가야 되니까 뒷바퀴를 바닥에 붙이기 위해서 날개를 단단 말이야. 스포츠카들은. 근데 우리나라 차는 앞바퀴가 도는데? 심지어 우리나라 차는 엔진도 앞에 있는데? 국산차에다가 날개 하는데 물론 브레이크가 달려있으면 커브길에 날개 때문에 차가 다운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제동력은 좋아져요. 네, 솔직하게 아무 짝에도 필요 없어요. 근데 가면 더 느리지 않나? 네, 공기저항 커지니까 느려지죠. 당연하죠. 그게 천사의 날개인 줄 아냐. 옛날에 그 아무것도 모를 때, 우와, 저 차 날개 달렸다. 존나 빨라 보인다. 공기저항이야. 어쨌거나. 여기가 초전도체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도체들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저항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쿨링 시스템은 컴퓨터 서버는 가급적이면 온도가 낮은 곳에 설치해 놓으면 유리해요. 왜? 전기를 덜 먹거든. 뜨거우면 기본적으로 저항이 커지니까 작동도 안 되고 성능도 저하되니까 컴퓨터 대형 전산 회사나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서버 쿨링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유지비란 말이야. 네, 당연하죠. 그리고 그 반대로 폰이 너무 차가우면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고. 절묘한 고기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귀찮아서 그냥 컴퓨터 서버를 우주에 올리겠다고 이야기하잖아. 어차피 우주는 존내 추우니까. 스타링크 열심히 광고 때린 게 그거야. 그래놓고 궁극으로 인터넷 서버를 우주에 띄워놔 버리면 인터넷 서버를 우주에 띄워놓고 그 인터넷 서버끼리 우주에서 네트워크망을 연결해버리면 집에 와이파이가 필요 없어지는 세상을 노리는 거야. 그치. 전 세계 어디든지. 그 광고가 그거였구나. 네, 스타리콘 광고가 궁극으로 꿈꾸는 건 그거인 거예요. 네, 많이 어렵겠죠. 일단 아직은 비싸죠.
아직은 비싸고 아직은 느린데 그게 되면 진짜 궁극으로 일론 머스크가 뭐를 꿈꿀 수 있는지 가르쳐 줄까? 모든 테슬라 차를 다 차와 차의 카메라까지도 네트워크를 걸 수 있으면 갑자기 옆골목에서 튀어나온 애까지도 안 보이는 사각에서 뛰쳐나오는 아저씨까지도 뒤에 차에서 감지를 할 수 있겠죠. 왜? 앞차에서 봤으니까. 그럼 뒤에 차도 자동으로 멈추겠네. 그 뒤에 차도. 당연하죠. 전부 다 테슬라가 깔린다면. 전 모든 차에 FSD가 다 깔리면 보험사 굶어 죽는 날이 되는 거죠. 왜? 이런 거 있잖아. 봐봐. 내 차가 테슬라라서 앞에 튀어나온 그런 위험 때문에 급정거리는데 뒤에 차가 내받아 버릴 수도 있잖아. 근데 나도 테슬라, 뒤에 차도 테슬라, 그 뒤에도 테슬라면 뭐가 튀어나온 순간 다다다닥 다 멈출 수 있다고. 무서운데요? 이거 다 테슬라면 그럼 우리를 다 무시할 수 있다. 네, 지금 테슬라도 운전자 감시 가능합니다. 그 FSD 켜놓고 딴짓, 그 고개 돌리고 딴짓하면은 FSD 꺼버려요. 국산차도 감시하는 거 있는데 요 눈 위치가 여기 정면으로 보고 있는지는 확인해. 존나 나빠요. 요새 운전자가 차한테 감시당하고 있어요. 요즘에 국산차 최신형 올해 나온 모델들이 그렇던데 작년 말에 나온 모델들이 운전하다가 옆에 오랫동안 쳐다보면 정면 주시하라고 차가 지랄해요. 아직 내 차는 안 그러고 있는데 핸들 거기에 적외선 카메라가 달려있단 말이야. 예, 걔가 내 눈이 정면을 향해 있는지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지 지랄하듯.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이야말로 이 지구의 적이다 하는 순간 터미네이터야. 그러니까 진짜 테슬라. 자, 그게 되면 난 그날 테슬라를 한다. 그 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부도체나 반도체는 그럼 비장이 어떻게 되느냐? 반대가 됩니다. 왜? 온도가 올라가면 전자가 흡수하는 에너지량이 증가하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전자 수가 많아지겠네. 그래서 반도체나 부도체는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감소하고 도체는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증가합니다. 근데 왜 저렇게 돼 있어요? 뭐가? 여기도 1차 검사해보니까 이차함수더라. 아, 참고로 그래서 서버가 시원한 데 있다 그랬잖아. 카카오 서버가 제주도 중산간에 있고요. 그 터지는 그쪽. 제주도 그 산 중간쯤에 있어요. 네이버 서버가 강원도 저기 어디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는 걸로 아는데 산 꽤 추운 동네. 야, 이 정도는 약과예요. 구글 서버 어딘지 아냐? 들으면 놀랄 건데. 알래스카에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아, 맞네. 온도가 낮아졌어요. 완전 유리야. 쪽으로 올라가니까.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저 도체들 컴퓨터 자체는 쿨링이 돼야 되니까. 독일의 어디 컴퓨터 회사 서버는 어디에 있냐면 수영장 밑에 붙어 있어요. 네. 요즘에 컴퓨터 조립하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꿈꾸는 쿨링 시스템이 수냉식이잖아. 수냉쿨러. 수냉쿨러. 컴퓨터 서버에 수냉쿨러를 붙인 뒤에 그 물을 수영장 물 열교환기로 순환시켜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수영장을 돌리는데 온수 시스템이 공짜가 되죠. 서버에서 나오는 열까지 돌려버리니까. 그러면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수영장 물 때문에 시원해지니까 냉각비가 덜 들잖아. 어차피 그 회사에서는 수영장을 지어서 지역사회에 기부를 해야 되는데 그 연료비를 서버 냉각 존나 아끼는 거죠. 열병합발전소나 이런 게 그런 거야. 저기 해운대 그린시티라 불리는 해운대 신시가지. 사실 요즘에 부산에서 생기는 신형 대단지 아파트 지구는 비슷합니다. 아니, 저 정도보다 더 커야 돼. 뭐 이 부근은 내가 그게 붙어 있는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운대 신시가지 전체에
해운대 신시가 졸라 크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알기로 중학교만 5개가 있는데 고등학교가 3개. 그 해운대구 좌동 신시가지 안에 전체에 해운대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태우는 그 그 처리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쓰레기를 태우는데 쓰레기만 태우려면 낮은 온도에서 타면은 오염물질이 더 생기니까 화끈하게 높은 온도에서 태워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화석연료, 즉 도시가스랑 수소가스를 섞어서 태워버립니다. 그럼 초고온에서 분해가 되니까 오히려 쓰레기 양도 줄고 매연도 줄어요. 그렇게 해서 태우고 나니까 열이 생기잖아. 열이 아까워서 물을 좀 끓여가지고 발전기를 돌립니다. 화력발전을. 그러니까 전기가 나오겠죠. 전기를 생산하고도 여전히 수증기는 뜨겁잖아. 그 수증기로 뭘 하냐면 지역난방이라는 걸 합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전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로 수증기를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에는 집에 가스 보일러가 없습니다. 왜? 아파트 본부에서 온수가 올라오니까요. 애초에 보일러가 수증기를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보일러는 물을 끓이는 게 목표니까 아예 발전소에서 보내준 수증기 가지고 물을 데펴버리는 거야. 연료비 엄청나게 싸게 나옵니다. 그냥 뭐 보일러 하나도 안 태워도 아니지, 그러니까 밖에 계량기에 이 집이 따뜻한 물을 얼마나 땡겨다 돌렸는지가 계량이 되는데 그래도 풀파워로 돌려도 되게 가스 태우는 것보다 관리비가 적게 나오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요새 서울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버릴 데 없어가지고 막 어디 멀리 갖다 버리는 막 이런 글 나올 때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 하던데. 그냥 서울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짓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 가지고 지역 난방 돌리고 하면은 서울 시민들이 싫어하겠죠? 어? 싫어하지. 너희 집 옆 동네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시야포트를 옆에 두고 사는. 야. 짜릿하겠죠? 그 아파트 값 나오겠냐? 재료공은 가지 마라. 전자나 컴퓨터 공으로 가지. 재료공은 서울대 갈 거 아니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예? 안 찍어가요? 가지 마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를 가지. 반도체공학과는 가지 마라. 선생님이 그쪽 전공이다. 계약학과 갈라. 계약학과. 공대 중에 점수가 좀 낮거든요. 재료공이. 그러니까 반도체 공학과는 반도체로 컴퓨터 칩이나 이런 걸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 재료 자체를 만드는 회사. 그 전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희망 없다. 그쪽으로 피해라. 진짜요? 네. 다들 약간 전망 있는 학과로 다들 보는. 우리나라는 기본 과학이나 소재 과학에 투자를 안 하는 나라입니다. 계약학과 아니면 아예 도전해보지 못할. 그러니까 대기업 계약학과라서 거기서 네가 탑을 먹고 그 대기업에 100% 들어갈 자신 있으면 도전. 근데 거기 들어가면 일정 그것만 넣으면 다 간다가. 그게 되면 보자. 어디에 그게 그 반도체가 있더라. LG 반도체랑 연계된 게 서울에 무슨 대학 무슨 과더라? LG는 U+라서 연세대. 그건 전자공학고. 차세대 통신학과. 그거는 이제 전자공학. 아. 반도체 공학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어쨌거나 그럼 우리 이제 반도체란 뭐냐?
기본적으로 14족 원소를 기본으로 씁니다. 14족 3, 4주기 원소니까 규소나 저마늄이 돼요. 얘네들은 14족 원소이기 때문에 몇 쌍의 공유결합을 하게 된다? 4쌍의 공유결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4쌍의 공유결합을 하면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걸 가지고 연결을 해서 본다면 정사면체 구조로 연결이 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이고 단단한 구조가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정사면체 구조로 그려놓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입체적인 영상을 띄워놓을 재주가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격자로 소개할게요. 각각의 원자들이 각각 이웃한 4개의 14족 원자들과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결합 형태. 그럼 요 동그란 게 뭐다? 원자가 될 거고 요 선이 공유 전자쌍이 되겠지. 맞지?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반도체를 순수 반도체라 그러는데 최근에 이 순수 반도체가 이제 언론에 직접 탄 적이 한 번 있죠. 그 누구냐? 엔비디아 회장이 젠슨 황이 그 깐부 회동에서 이재용한테 웨이퍼를 한 덩어리 넘겨줬잖아. 그게 뭐냐면 순수 반도체 판이에요. 웨이퍼라고 하는. 정확하게는 완벽하게 정렬한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규소 판때기. 예, 이 자체를 쓰는 건 아니야. 근데 이 자체, 그러니까 그걸 넘겨준 그 의미가 뭐냐면 삼성이 가장 잘하는 것은 웨이퍼 판때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산된 불순물이 없는 웨이퍼에 삼성의 기술로 불순물을 첨가하고 회로를 새겨서 메모리 칩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인 거야. 그러니까 재료를 개발하는 게 반도체 공학인 거야. 그 재료에 회로 소자를 입히는 건 전자공학과에서 하는 일이에요. 시스템 반도체고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재료랑 산업공학과가 합쳐지니까 원래 그런 게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 유명한 과인지 신설대학 좀 구린 학과인지 구별하는 방법. 학과 이름이 길고 왠지 외래어가 섞여 있으면 구린과입니다. 진짜요? 확인시켜 줄까? 그 학과명 쭉 적혀 있는 거에 서울대학교에 그런 시스템 반도체 공학이라는 과가 있는지부터 찾아보세요.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재료공학과로 돼 있어요. 서울대는. 근데 그거 삼성이랑 연계한다고 그냥 성균관, 그 기존에 있는 학과들 몇 개 잘라 붙이고 한 거야. 전공별로. 아예 없는 과는 없어요. 극단적으로 부산대학교 나노공학과, 그거 재료공학과 일부, 고분자공학과 일부, 그 다음에 밀양대에 있는 재료공 이렇게 섞어갖고 만든 게 나노공인데 조금씩 전공 세부 전공들을 잘라 붙인 거죠. 아예 없는 전공이 새로 만들어지는 건 없을 거. 이제 최근에는 뭐 AI 학과가 나오면 모를까. 근데 그것도 컴퓨터공학과 프로그래밍에서 나온 거잖아. 자, 문제는 이 순수 반도체를 뭐를 하냐면 도핑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도핑이란 불순물 원소를 치환해 넣는 거예요. 치환이란 무슨 소리냐? 원소를 바꿔 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14족 원소가 다 결합해 있는데 요 한 자리에 원자를 빼내고 여기에 13족 원자를 집어넣으면 13족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3개지. 그러면 13족 원자는 3군데의 공유 결합은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연결해 줄 전자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양공이라고 하는 전자가 빠져나간 빈자리가 생겨버린다고. 응? 이 전자가 빠져나간 빈자리. 자,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무슨 전하처럼 효과가 날까요? 플러스. 네, 얘는 플러스 전하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반도체가 되었죠. 그래서 파지티브 반도체, P형 반도체. 기술 시간에 배웠을 걸 중학교 때?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가 생긴 반도체인 거야. 의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의 양공이 첨가가 된 반도체. 그리고 이 양공 때문에 저항이 줄어요. 양공은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왜? 봐봐. 저 자리 지금 비었잖아. 그럼 저기가 양공이라 치고 네가 전자라고 쳐요. 네가 일어나서 저 자리에 가서 앉는 순간 네 자리가 양공이네. 그러면 전자랑 양공의 이동 방향은? 반대. 네. 그래서 얘가 플러스 전하 운반을 하거든. 그래서 저항이 줄어요. 그럼 반대로 여기에 15족 원소를 치환해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자가 더 들어가요. 네,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갔죠. 네거티브. 네, 얘가 자유전자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전하니까 네거티브 반도체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N형 반도체라 그래요. 아까 그 에너지 띠 이론으로 설명하자면 순수 반도체 상태는 원자가 띠와 전도 띠 사이에 띠 간격이 있고 이 띠 간격이 비저항이랑 비례한다 그랬잖아. 근데 P형 반도체는 원자가 띠와 전도 띠 사이에 원래는 이런 거예요. 원자가 띠의 양공을 만들고 그 양공이 생긴 만큼 전도 띠에 자유전자가 존재하고 이 상태로 전하가 운반해서 전기가 어느 정도까지 통할 수 있는 게 반도체란 말이야. 근데 이 경우는 원래 양공 말고도 양공이 추가로 더 생긴 거야. 치환하는 작업에서. 자유전자들보다 양공이 더 많은 반도체가 된 거지.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 이 양공들 때문에 전도띠 위에 양공에 의한 에너지 준위가 더 생기는 거야. 그래서 띠 간격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요. 저항이 준다고. 띠 간격이 올라가는 게 전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양공들이 여기까지 갈 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전자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점프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전자가 이동하는 거니까. 빈칸이 저렇게 올라간다. 더 생긴다고. 그러면 이 경우는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있을 때 원자가띠에 생기는 양공수보다 전도띠에 생기는 자유전자 수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요 밑에 자유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더 생기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돼. 얘도 역시 어떻게 된다? 띠 간격이 감소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N형 반도체나 P형 반도체를 조합함으로써 뭐가 가능해졌냐면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같은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이거 발건다. 그거는 이제 불 들어오는 거가 발광 다이오드다. 그지? 자,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다이오드, 반도체 소자에 보면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유계 발광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직접 회로 등이 있는데, 다이오드부터 그냥 간단하게 기능만 설명할게요. 지금은 이제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에 갔을 때, 학습지에서 과거 자료를 들고 와서 그 기능이나 회로상의 특징들을 그 내부까지 다 이야기하면 골 아픈 거고, 아니면 개념만 알면 되거든. 다이오드는 기호가 요렇게 그려져요. 원래. 화살표가 있고 막힌 거가 있다고. 이 구조 자체가 여기서 이쪽으로는 전류가 통하는데 여기서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통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교류 전기를 흘리면 한쪽으로만 흘려주는 장치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P형, N형 중에 P형에는 양공이 있고 N형에 전자가 있잖아. 응? 이거를 P 쪽이 플러스 N 쪽을 마이너스를 붙이면 양공과 전자가 가운데 쪽으로 움직이겠죠. 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서로 연결이 계속되면서 전화 운반이 가능하니까 전기가 통해. 근데 P형, N형에서 전극을 반대로 꽂잖아. 그러면 양공은 1로 가고 전자는 1로 가니까 요 사이에 전하로 운반할 물질이 사라져 버리죠. 그럼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네. 그래서 순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게 다이오드야. 그리고 트랜지스터라고 있어요. 그 세발단이. 네, 세발, 우리가 이제 세발이라 그러는데, 산발이. 걔는 PNP 회로를 만듭니다. 이거 PNP 회로 학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과학 선생님이 있을까 모르겠다. 기본적으로 트랜지스터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스위치랑 증폭이 가능해요. 스위치라는 건 무슨 소리냐? 여기가 1번 회로야. 그리고 이 큰 바깥쪽 라인 회로가 2번 회로인데 1번 회로에 일정 이상의 전류를 흘려주면 큰 전압을 통해서 2번 회로가 전류가 열려요. 근데 1번 회로의 전류가 일정 이상이 안 되면 2번 회로의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하게 돼 있다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1번 회로에서 생기는 진동형 파형이 생기잖아. 그러면 2번 회로에서 진폭을 더 크게 만든 진동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이거를 앰프라 그러죠. 증폭 기능. 우리가 여러분들 그 정보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 에드박, 에드삭, 유니박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 배웠잖아. 맨 처음에는 이런 그 정류 기능과 증폭 기능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진공관이 했어요. 진공관 크잖아. 그 큰 진공관을 우리가 원하는 논리회로 개수만큼 꽂아 넣어야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컴퓨터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졸라 커야 되지. 그래서 거의 건물 한 채씩 썼단 말이야. 그러다가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가 개발되면서 커다란 진공관 하나를 요 손톱만한 다이오드, 손톱만한 트랜지스터 하나로 대체가 가능해졌다고. 그러니까 건물 하나만 하던 게 방 한 개로 컴퓨터가 바뀌어요. 응? 그러고 나서 소위 데스크탑 시대로 넘어올 때 필요한 게 저기 우리 교재 105쪽에 있는 집적 회로. 맨 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칩처럼 생긴 놈들 있지. 저 집적 회로라는 건 뭐냐면 저 칩 위에 보통은 마이크로 사이즈에서 나노 사이즈급의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를 최소 수천 개에서 최대 수백만 개를 꽂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쟤네들을 연결할 때 그러면 전선도 깔아줘야 될 거 아니야. 얘가 회로용 부속이니까. 전선을 어떻게 깠냐면 금가루를 부어놓고 레이저로 코팅해버리거든요.
예, 금가루 위에 레이저로 쫙 용접하고 지나가면 레이저 지나간 데가 금이 녹아서 그 전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아, 금이 붙이니까. 네. 그 금선의 굵기가 몇 나노냐 하는 게 요즘에 컴퓨터 관련해서 CPU나 메모리 칩에 나오는 뭐 11나노 공정, 7나노 공정, 4나노 공정이 그 선 굵기예요. 굵기가 커질수록 굵기가 작아질수록 똑같은 칩에 더 많이 박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 손톱만한 거에 뭐 100개를 박았다면 요즘은 손톱만한 거에 10만 개를 박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같은 크기의 컴퓨터가 훨씬 더 고성능이 되고 훨씬 더 적은 전기로 구동이 가능하고 컴퓨터 하나의 크기가 차지하는 부피도 엄청나게 줄겠지. 금을 몇 나노 미리로 쪼개 몇 나노미터로 쪼개 붙일 수 있냐. 나노면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그거만큼 가늘게 선을 그을 수 있느냐가 기술인 거야. 그거에서 현재 전 세계 최고급을 달리고 있는 회사가 삼성이죠. 삼성이요? 근데 왜 컴퓨터랑? 그 회로를 그릴 줄 아는 기술이 엔비디아한테 있거든. CPU나 GPU, 특히 GPU.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그 GPU 기능이 진짜 중요한데 GPU 칩을 제대로 그릴 줄 아는 설계도와 그 GPU 칩 논리 체계 회로 전체를 그려내는 그 기술 특허 등등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에서 RTX를 엔비디아에서 그거에 이제 최고봉이 90 라인인 거지. 땡공 90. 오.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게 얼마나 컴퓨터 비싼 거예요. AI 제대로 돌리려면 그거 90 카드가 열 몇 개씩 필요하니까. AI 서버 하나 돌리려면.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그렇죠. 폭등했구나.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자율주행. 주위에서 이 차가 이런 운동을 보이고 저 차가 저런 운동을 보이고 이 차가 이런 운동을 보일 때 내가 가장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은 어떤 운동 동작을 택해야 하는지를 차가 판단하고 차를 스스로 제어해서 여기서 차선을 바꿔야 될지 브레이크를 때려야 될지 미리 속도 이런 분위기가 잡히니까 내가 미리 속도를 늦추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게 맞을지 앞에 있는 저 느려 터진 저 차를 제끼는 게 맞을지 등등을 계속 판단해서 운전을 해가는 게 FSD잖아. 그러면 그거 처리를 하려면 컴퓨터 처리 속도가 빨라야 돼요? 느려야 돼요? 빨라야 되죠.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율주행이 좀 필요하구나. 당연하죠. 그리고 어쨌거나 그 결과 현재 여러분들의 손 혹은 주머니 속에는 우주 정거장 ISS에 들어가는 컴퓨터의 수십만 배 성능을 가진 컴퓨터가 여러분들 주머니에 들어있죠. 스마트폰. 그 컴퓨터죠. 미니 컴퓨터. 네, 미니 컴퓨터죠. 펜탑. 그치. 사실 저 아이폰이 나오게 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 이재용입니다. 예? 잡스가 아니에요? 잡스가 아니에요. 잡스를 살려준 사람이 이재용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IT계의 뒷이야기 중에 끝판대장급인데 선생님이 군대 막 갔다 올 즈음에 가장 핫했던 프로그래밍을 따지면은 MP3입니다. MP3. 네, 그 MP3. 정확하게는 음원 압축 기술 확장자 이름이죠. 오, 진짜요? MP3가. MP3는 음원 압축 기술입니다, 원래는. 지금 우리는 그냥 노래 파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잖아. 음원 압축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로 되어 있는 음원을 디지털화 시킨 뒤에 인간이 못 듣는 가청 주파수 바깥 영역은 과감하게 소리를 통으로 지워버리고
웨이브 아날로그적 신호 파일인 웨이브 파일을 디지털 파일화 시켜서 압축을 하는 기술 자체가 MP3예요. 그 표준화된 압축 기술이.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음악 CD를 거진 안 사긴 하잖아. 그래서 소위 말하는 플랭스 음반 CD 한 장 65분이죠. 웨이브 파일로. 그게 용량으로 650MB. 그게 노래 10곡 정도 딱 들어가요. 그걸로 기준을 잡았다고 CD를 맨 처음 만들 때 무슨 교향곡 한 악장이 딱 들어갈 수 있는 용량. 그러면 이제 MP3가 아닌 웨이브 파일로 노래를 넣으면 CD 한 장에 10곡 들어가요. 일반 우리 CDR에 노래 10곡. 그러니까 플랭스 음반은 노래 8곡에 그거 MR 2곡 해가지고 10곡짜리 딱 들어가는 게 플랭스 음반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CDR에 650메가짜리 CD에 MP3를 넣으면 150곡에서 200곡이 들어갔어요.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이게 음원 압축 기술이에요. 맨 처음에 나온 게. 이걸 맨 처음에 독일인가 하여튼 유럽 쪽에서 개발한 기술이고 그게 일종의 오픈소스화 되면서 그냥 그 음원 압축 자체에 대한 특허권은 소멸해 버렸거든요. 누구나 쓸 수 있게 압축을 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기술에 가장 최초로 눈독을 들인 사람이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및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만들어진 전자공학과 과내 동아리 하늘소입니다.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하늘소 동아리. 최초로 뭘 만들어냈냐면요. MP3 파일을 CD에 저장되어 있는 MP3 파일을 포터블 CD 플레이어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칩셋을 개발해내요. 그러니까 컴퓨터용 CD에 MP3가 들어있고 그거는 컴퓨터에서 읽어들여서 재생할 수 있는데 우리 카세트, 들고 다니는 카세트나 오디오에 있는 CD 플레이어에서는 MP3 파일이 원래 재생이 안 됐어요. 당연하죠. 읽어드리는 방식이 다르니까. 근데 그 포터블 CD에도 넣을 수 있는 칩셋, 반도체 칩하고 거기에 들어있는 자동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래밍하고 이거 몇 가지를 쓰면 일반 CD 플레이어에 그 칩셋만 추가가 되면 MP3를 읽어서 재생시켜 줄 수 있는 칩셋을 개발했다고.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 그러니까 오디오에서 MP3를 틀 수 있게 해주지. 지금은 당연한 기술이지. 지금 폰에서 뭐 노래 나오는 그 프로그래밍 자체의 더 근본. CD에 들어있는 MP3 파일을 컴퓨터 말고 CD, 일반 오디오에서, 일반 자동차용 오디오나 우리 때는 카세트 테이프 노래 들으면서 휴대용 카세트 들고 다닐 때 나 같은 초얼리 어답터들은 휴대용 CDP를 들고 다녔거든. CD 끼워서 듣는 거, 이어폰 듣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 노래 10곡 듣잖아. 근데 거기에 MP3 구워서 틀 수 있으면 100곡을 들을 수 있다고, CD 한 장으로. 그 칩셋을 개발하고 그 칩셋을 두고 삼성과 LG를 두들겼는데 우리나라는 휴대용 CDP 자체도 안 만들고 있던 시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삼성과 LG에서는 그 기술이 필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그 기술을 가지고 일본에 넘어가서 파나소닉, 소니, 아이와 세 회사를 다닌 끝에 파나소닉에다가 그 칩셋 특허권을 통째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들고 와요. 특허권으로. 파나소닉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특허권으로 얻어온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그 회사 이름이 전설의 회사입니다. 아이리버예요. 휴대용 전자사전, 휴대용 계산기, 그리고 휴대용 MP3 플레이어의 시작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삼성에서 만들던 플래시 메모리,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USB용 메모리 칩을 활용해서 CD 자체를 삭제시켜버리고 고체 메모리와 그 칩셋을 조합해서 MP3 파일을 바로 재생해버리면 되지 않느냐라는 아이디어를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목에 한 요 정도에 잡힐 만한
건전지 하나 들어가는 mp3 플레이어를 목이나 안주머니에 꽂아놓고 이어폰으로 노래를 들으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카세트보다 훨씬 가볍고 CD처럼 노래 점프 기능과 반복 기능이 자유롭게 되는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게 한때 세계 표준어가 될 뻔했습니다. 아이리버. 아, 구글에 검색해보면 그 삼각 기둥 모양으로 된 플레이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나이 때면 다 압니다. 아이리버라는 회사와 그 플레이어가 있어요. 보통 256메가 정도 했는데, 아이리버 mp3 딱 검색해보면 그 세모난 기둥 되게 클래식한 한 20 몇 년 전 기술이 기계가 있어요. 요거 네, 저거죠. 저거 크기가 딱 여기에 잡혔다고. 근데 저기에 노래 100곡씩 넣어서 돌아다니면서 들을 수 있었다는 거야. 지금 뭐 인수도 안 했어요? 아니요, 그 회사가 지금 그걸 안 해요. 그 과정에서 삼성이 개지를 한 게 있긴 한데, 어쨌거나 그 기술이 나오고, 삼성과 LG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 검색 기능이 있는 플레이어를 만들어서 팔고, 이제 휴대용 CD나 휴대용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카세트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완전 벤처 기업이 저만한 음악을 듣는 플레잉 기계를 만들어 들고 나와버린 거야. 그리고 시장을 선점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mp3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포터블 플레이어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은 미국에서도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거를 메모리를 쓰겠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하드디스크에 붙여서 돌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애플조차도. 왜? 그 당시는 애플이 어땠냐면 경영난이 되면서 스티브 잡스가 잠깐 디즈니에 놀러 갔던 당시야. 그러고 컴퓨터 쪽만 존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초전문가용 컴퓨터, 파워맥 시리즈라는 거 만들어서 팔려고 하다가, 장사가 삑사리가 납니다. 그러고 회사가 위기에 빠지다 다시 그 경영진은 스티브 잡스를 불러와요. 다시 우리를 이끌어달라. 스티브 잡스는 놀면서 깨달은 게 기능을 자꾸 더하는 것보다 안 쓰는 거 빼고 훨씬 미니멀라이즈하게 가는 게 그 다음 시대의 트렌드다. 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제품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게 아이팟 나노예요. 이 휴대용 포터블 플레이어인데, 배터리마저 리튬 배터리를 써가지고 두께도 요만하게 만들었어요. 두께가, 아까 그거는 건전지 AA 건전지가 들어가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건전지마저도 포터블로 만들어서 다이제 두께 플레이어가, 그리고 작은 LCD 화면과 터치로 그 노래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 그리고 이어폰만 딱 꽂을 수 있고 USB를 통해서 컴퓨터와 연결되는 형태. 그러면서 아이튠즈가 나왔어요. 곡 선정, 데이터 정리를 이 기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버리게. 그리고 이 들고 다니는 플레이어는 그 이미지만 따서 재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프로그램만 딱 넣고, 그리고 컴퓨터에서 당연히 뭐 곡 정리나 이런 것들이 막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mp3가 들어오면 그거 검색해서 작사가 누구고 장르가 뭐고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게 아이튠즈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거였죠. 그거를 하려면 가장 필요했던 게 뭐냐면 메모리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경영진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최고 성능의 메모리를 장기적으로 싼 가격에 얼마나 유치하느냐가 더 작고 더 얇고 더 빠른 어떤 미디어 장치를 만드는데 필수다. 그래서 삼성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삼성에게 어마어마한 제안을 합니다. 당신네들의 메모리를 향후 10년, 20년 동안 무조건 생산량의 몇십 %는 우리가 무조건 사갈게요. 대신에 할인해 주세요.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신제품이 나오고 있던 당시인데 존나 개꿀이지. 사줄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어떻게 세계 판로를 생각을 해야 될까? 글로벌 삼성으로 나가기 위한 당시에. 근데 미국에 있는 IBM과 양대 산맥을 이루던 컴퓨터 회사에서 메모리 칩을 사겠다고 달려와서 존나 장기 계약을 맺게 됩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할인을 안 해줄 수가 없겠죠. 어? 존나 대량을 존나 많이 팔아주겠다는데. 지금 당시에 삼성이 아니고. 그치. 이게 글로벌화 되기 전에 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그 와중에 그걸 들은 아이리버, 사실은 그 당시 아이리버 안에서도 회사 교수들, 그 지도 교수들끼리 좀 싸워서 회사가 둘로 쪼개져 있었어요. 아이리버랑 거원 오디오라고 하는, 거원 디지털이라고 지금 전자사전 만드는 회사 있습니다. 코원이라고 돼 있어요, 회사명이. 두 개로 쪼개 있는데 이 두 회사가 깜짝 놀라서 우리 같이 컨소시엄해서 우리도 애플만큼 살 테니까 우리도 메모리 할인해 주세요 했는데 삼성이 안 받아줬어요. 구매량이 적긴 했거든. 우리도 대량 구매할 테니까 할인해 주세요. 그 와중 그 이면에는 이재용이 가진 생각이 있었어. MP3라는 건 신세계잖아. 새로운 시장이 열렸잖아. 지금 1등이 아이리버, 2등이 코원, 3등 LG, 4등 3등 삼성, 4등 LG, 5등의 애플이, 아직 애플은 우리나라 시장에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삼성, LG는 대기업이잖아. 아이리버, 코어는 벤처고. 그 생각을 한 거야. 쟤네들이 그거 만들 거라는 걸 삼성도 읽었어. MP3를 만들 거라는 거, 애플에서. 근데 애플에서 만들면 우리나라 벤처기업 사던 얼리 어답터들이 애플로 가겠지만, 자기 뭐 조카들이나 선물 사주는 어른들은 삼성 거 안 사겠냐? 그러면 눈 위에 있는 벤처그룹 2개 날라가고 애플이 한 3등쯤 오고 우리가 1등 될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한 거야. 중견 2개 날리면 벤처 2개 날리면. 벤처 2개 날리고 지네들이 탑을 먹고 벤처 날라간 시장을 쟤네들한테 줘도 우리가 더. 진짜 거기서 큰 실수를 해버립니다. 그 메모리 칩을 사간 애플사가 만들어낸 아이팟 나노가 엄청난 싼 가격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꿀꺽해버립니다. 내가 군대 갔다 와서 MP3 1기가짜리를 샀거든. 아이팟 나노 1세대. 그 당시 1기가짜리 MP3 플레이어가 아이리버가 30만 원대 중후반, 삼성이 40에서 50만 원대였는데 그 당시에 2002년, 2003년에 아이팟 나노 1세대가 20만 원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위 말하는 포터블 그 음악 재생 소형 장치의 세계 고유 명사는 아이팟입니다. 그러니까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소형의 음악 재생 전용 장치의 고유 명사가 아이팟이 되어버렸어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워크맨 하는 게 뭐예요? 휴대용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잖아. 네. 그거 소니 제품명입니다. 진짜요? 네. 소니에서 만들어낸 포터블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의 이름이 워크맨이에요. 근데 우린 그걸 워크맨이라 그러죠. 카세트 들고 다니면서 듣는 거 전부 다. 그리고 초창기 MP3가 나왔을 때 MP3 플레이어의 대명사는 그냥 아이리버였다고. 외국에서도. 그게 어느 회사 제품이든. 근데 그게 아이팟으로 바뀌어버려요. 삼성의 그 실수한 방법. 그리고 애플사는 아이팟을 확장시켜서 아이팟 터치를 내놓고 이제 전자시장으로 확장을 하기 시작했고, 아이팟 터치가 자리 잡은 뒤에 아이팟 터치에 전화 기능을 넣었죠. 그게 네. 아이폰. 그리고 그 당시 삼성은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전설의 옴레기를 만들고 있던 시대입니다. 옴레기? 옴니아. 옴니아? 무려 스마트폰의 OS가 윈도우 기반. 스마트폰 쓰다가 블루스크린 뜨는 거 본 적 있냐?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윈도우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 우리나라 법도 그거였어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안 됐습니다. 그게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패킷당 데이터 요금을 냈기 때문에 졸라 비쌌단 말이야. 그러던 상태에서 우리나라 1등을 달리던 게 SK텔레콤 그리고 핸드폰이 스카이였어요. 스카이? 스카이라는 회사가 있었어. 지금 이제 망했죠. 그거 1등을 잡아먹고 싶어가지고 한국통신, 현 KT가 이제 반쯤 공기업이었다고 지금 이제 사기업으로 완전히 분리돼 나왔는데. 코리아텔레콤. 아 맞네, 한국통신이구나. 코리아텔레콤. 법을 바꿔서 핸드폰에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법제로 통과시킨과 동시에 KT 전용으로 미국에서 아이폰을 들고 와 버립니다. 아이폰 3GS가 첫 모델이었어요. 아이폰 한국통신사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들고 와서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ADSL이 들어오면서 집에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가 조금씩 깔리기 시작할 즈음에 그 당시 유선 전화는 KT가 SKT의 전신인 신세기 통신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니까. 인터넷 회사 자체가 KT가 더 많았으니까. 그러고 앱스토어라는 시장이 열려버린 거죠. 왜 그 당시 삼성의 그 플레이스토어에는 그 삼성 스토어 있잖아요. 네. 앱이 한 200개, 100개도 됐나? 그 삼성에서 만든 어플들밖에 없었고 그거 다운받으려면 졸라 비싼 패키지료를 내야 됐고 그래도 프로그램이 존나 구렸다고. 어차피 폰에 들어있는 기본 프로그램이랑 차이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애플이 들어오면서 앱스토어를 열어버렸어요. 몇십만 개 내가 원하는 다양한 어플들이 그것도 신규 개발자들이 앱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 드글드글한 세상이 열린 거야. 씨바 좋댔다 하면서 삼성이 아이폰에게 우리나라 시장을 완전히 뺏기면 안 돼. 그때 LG가 한 큰 실수는 똑같은 미국의 싱크탱크에 과연 스마트폰이 대한민국 10년 뒤 핸드폰 시장의 몇 퍼센트를 먹을까를 물어봤어요. 미국의 싱크탱크가 큰 오판을 하긴 했는데 35%의 시장이 대한민국에서 일반 전화기가 스마트폰으로 대체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 삼성은 35%를 먹으면 나머지도 다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스마트폰에 몰빵을 쳐버렸고 LG는 35%보다 65% 시장이 더 좋으니까 그냥 일반 투지폰에 집중했습니다. 그 간극에서 삼성은 윈도우 기반 폰의 한계를 깨닫고 아직까지는 구글에 인수되기 전이었던 안드로이드 개발한 업체와 손을 잡고 안드로이드 폰의 시그니처 폰이 갤럭시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드로이드 폰 중에 최적화가 제일 잘 돼 있는 게 갤럭시 시리즈인 거야. 한마디로 안드로이드 OS 자체가 갤럭시 기반으로 개발된 거거든. 지금은 중간에 그 회사가 구글에 인수되고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해서 안드로이드 폰의 시그니처 폰은 모토로라 폰인데 그 전까지 최적화를 만들던 멤버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 하면 갤럭시인 거야. 개재이다. 근데 봐봐. 삼성이 거기서 아이리버한테 메모리 칩을 팔았으면 이라는 세계관을 생각해봐. 그럼 애플사는 부활하지? 못해. 그럼 아이폰은 없었다? 없을 수도 있었다. 최소한 10년 이상은. 그럼 삼성이 먹었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전 세계 폰 시장을 삼성이 먹었거나 아니면 아이폰 때문에 삼성이 갤럭시를 개발해서 지금까지 온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애플이라는 회사를 살아날 수 있게 해준 그 최강의 공은 이재용이었던 거야. 오.
공생관계였어. 알고 보니 공생이 돼버린 거죠. 아니요, 만약에 아이폰이 아니라 아이리버에 붙었다면 지금 아이리버가 있을 수도 있겠다. 아이리버가 핸드폰 팔고 있을 수도 있겠죠. 아이리버가 아이폰을 팔고 있을 수도 있겠지. 뭐야, 대박이다. 그 유명한 말 있죠. 그 야구에 통용되는 말인데 그 해담 선생이라고 옛날에 롯데에 있었던 올스타 외야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 잘려가지고 요새 그냥 서울에 레슨장하고 있는 양반인데 별명이 해담이죠. 해담 정수근 선생이라고. 정수근? 그 바다 이야기라고. 그 빠친코 오락에 빠져가지고 그 말년이 좀 안 좋게 된 양반이 하나 있어요. 막 술 먹고 음주하고 폭행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양반이 한 최고의 명언이 야구에 만약은 없습니다. 만약이라는 게 있다면 모두 우승하죠. 세계관이 뒤틀렸죠. 거기 그 이재용의 선택. 와, 그 선택이 달라졌으면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 그러니까 갤럭시가 이까지 발전을 안 했을 수도 있죠. 여전히 스마트폰에 윈도우가 깔려 있을 수도 있고. 그 개들이 윈도우가 네. 지금보다는 빨라졌겠지. 그때보다는. 그럼 혹시 이게 지금 이재용 선택으로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재용의 애플에게만을 할인해서 팔았고 그 덕에 애플은 아이폰으로 부활하는 데 성공했고 아이폰, 아이팟 터치,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에어까지 연결되는 이 소위 말하는 앱등이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시작의 잡스 옆에 이재용이 서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있나요? 그리고 그 아이폰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삼성은 그 바다 OS라고 하는 자체 개발 윈도우 기반의 자체 개발 스마트폰 OS를 집어던지고 그 당시는 이제 막 벤처였던 안드로이드와 손을 잡았고 그 덕에 안드로이드 회사는 가치가 뛰어서 구글에게 인수됐고 그렇고 삼성이 삼성은 장사꾼이지 신규 개발에 돈 붓는 회사는 아닙니다. 참고로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까? 삼성 카메라가 아이폰 카메라보다 카메라 성능 자체가 더 뛰어나잖아. 그 이유가 뭔지 아냐? 일본의 디지털 카메라 유명한 회사 중에 지금 남아있는 건 니콘과 캐논, 소니가 있죠. 소니, 캐논, 니콘, 올림푸스 뭐 이런 회사들인데 옛날 카메라 회사 중에 되게 유명하던 회사 펜탁스라고도 있어요. 이 펜탁스 카메라 사업체 전체를 삼성이 이건희 회장 때 인수합니다. 그리고 삼성이 삼성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서 팔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최고급 라인, 렌즈 갈아 꽂는 이 전문가 라인까지 가는 데는 조금 비용이 과하게 많이 들어가고 그 개발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던 와중에 그때 만들어낸 그 사진, 그러니까 컴퓨터 반도체를 이용해서 빛을 인식해서 그것도 반도체예요. 다이오드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흘러서 빛을 내는 것도 다이오드고 바깥에서 빛을 받아서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것도 반도체 다이오드가 하는 일이에요. CMOS라고 하는, CCD라고 하는 장치들인데 그 기술은 그대로 고스란히 삼성이 흡수를 했잖아. 펜탁스라는 일본 디지털 카메라 회사의 기술을 특허까지 온전히. 그리고 그거를 삼성이 그 회사를 운영을 해보고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실패했어요. 워낙 캐논, 니콘, 소니의 3대 아성이 컸기 때문에 올림푸스까지 4개가 너무 회사가 컸단 말이야. 그런데 그 기술력은 어디 안 갔죠? 바로 갤럭시에. 그래서 갤럭시 카메라가 그 나름의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지금 뭐 100배 줌, 디지털 줌과 그 기계식 줌 합쳐서 100배 이상씩 땡기고 하잖아. 네.
어디서 온 기술일 것 같아? 삼성이 개발했을까요? 아니에요. 삼성 그 옛날 펜탁스 기술이에요. 아이폰 하나도 100배 주면 안 되니? 그 울트라는 100배 줌이 되죠? 갤럭시. 그래요? 디지털 줌까지 합쳐서 100배 땡겨질걸? 그 요새 그래서 그 광고하잖아. 저 멀리 있는데 이거 폰으로 이거 땡겨갖고 화면 보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반도체로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봐봐. 반도체, 우리 주변의 물질의 전기적 성질화용. 자, 피레침. 원래 전기는 저항이 가장 적은 쪽으로 흐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높은 건물 옥상에 피레침을 꽂아놓으면 결국 정전기에 의한 방전 현상이 번개거든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와 여러 가지 먼지 입자들이 만들어진 구름이 마찰하면서 생기는 정전기. 그 전압이 순간적으로 전류를 흘려보내면서 만들어지는 게 번개인데, 피레침을 높은 건물에 세워놓으면은 거기가 땅으로 흘러들어가는 저항이 제일 작은 곳이잖아. 그럼 피레침에 번개가 떨어지고 인근에는 번개가 안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전기는 땅 속으로 꽂아놓은 접지선으로 해서 흘러서 땅으로 퍼져버리기 때문에 그 위에 사람들이 있을 때 감전이 되거나 하진 않죠. 그럼 도체의 성질이지. 그 다음에 그 주유소에 있는 정전기 방지 패드. 저기에 이제 손을 댐으로써 정전기 입자들을 자동으로 저기로 해서 흘려들어서 땅으로 흘려들어가게 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 그 반도체 공장이나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여기 옷에 이어폰 줄 달려 있거든요. 팔꿈치 쪽에. 그걸 해서 책상에 꽂아놓고 일하세요. 그럼 몸에서 생기는 정전기는 다 그쪽으로 계속 흘러서 빠져버려요. 그래서 전자제품 같은 거 만질 때 방전 안 되죠. 스파크 같은 것도 아니고. 네. 그 옛날에 유명한 어떤 공대생의 슬픈 일화 이야기가 있지. 컴퓨터 좀 만질 줄 아는 공대생에게 그 여자친구인지 그냥 학교 친구인지 썸 타는 정도인지 여학생이 컴퓨터를 좀 자기 집 컴퓨터가 고장난 것 같다고 한번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자애는 그래 알았어 하면서 이제 봐주러 갔는데 하필 그날이 이제 주말이라서 거실에는 그 여학생의 아버님께서 TV를 보고 계셨고 얘는 이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여학생 방에 문을 열어놓고 이제 컴퓨터를 책상에서 꺼내서 뚜껑을 열고 먼지 같은 거 치우고 막 이제 사실 컴퓨터 뻥 나면은 그래픽 카드나 메모리 뽑고 지우개질하고 치우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잘 돌아가거든. 그 작업을 하는데 여자애가 궁금할 거 아니야. 자기 방에서 막 컴퓨터 만지고 있으니까. 밖에서 아빠 과일 깎아다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옆에서 보려고 하는데 날이 좀 추웠는가 니트를 입고 있었어요, 학생이. 컴퓨터 정비하고 고치고 하는데 스파크 잘못하면 CPU 뻥 나갑니다. 그럼 CPU나 메모리 하드디스크 뻥 나면 그거 사야 돼요. 근데 다 비싸잖아. CPU, 메모리 하드면. 정전기가 생기면 안 돼. 근데 감히 니트를 입고 옆에 온다고. 그거 컴퓨터 그러니까 켜놓고 그냥 만질 땐 상관없는데 어차피 왜냐면 전선에 접지선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컴퓨터 분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스파크 튀면은 위험하잖아. 감전될 수도 있고. 아니 근데 감전될 만큼 전류가 흐르진 않는데 메모리칩 뻥내기에는 충분한 전압이니까. 이렇게 애가 깜짝 놀라서 너 컴퓨터 이거 구경하려면 위에 그 우도 벗고 하를 했는데 밖에 누가 앉아 계셨죠? 그렇게 쫓겨나고 썸이고 뭐고 끝이 났다는 슬픈 전설이 실제 이야기예요? 슬픈 전설이 믿거나 말거나 인터넷 소설급의. 근데 이제 남자들은 알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호구 안 잡히는 방법으로 여자친구가 컴퓨터에 관해서 물어보면 무조건 노트북을 추천해 준다가 정론이죠. 왜? 컴퓨터를 내가 조립해 준 순간 나는 그 집에 공짜 AS 직원이 돼야 되거든. 근데 노트북은 고칠 수가 없어.
그치. 물론 아예 못 고치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업그레이드는 가능해. 내가 이 노트북 사기 전에 그전 노트북은 내가 존나 업그레이드 했단 말이야. 오, 원래 500기가 하드가 달려있던 거를 256짜리 SSD로 바꿨다가 1테라 SSD로 업그레이드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코로나 때 이제 컴퓨터 사고 중간에 이제 계속 촬영을 하는데 녹화 프로그램을 돌려니까 메모리가 좀 딸리더라고. 그래서 온보드 8기가짜리 그 메인보드였는데 그 i5 8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6년 전에는 나름 신형급 CPU였는데 이제 몇 년 차면서 이제 딸리잖아. CPU는 못 바꾸니까 온보드에 보니까 메모리 슬롯이 하나 있길래 거기에 16기가를 더 꽂아서 24기가짜리 노트북 메모리를 만들어 썼어요. 지금 우리 아들내미가 쓰고 있죠. 내가 장담하건대 지 친구들이 갖고 노는 컴퓨터 중에는 내가 CPU만 구린 것 빼곤 제일 빠를걸? 하드 1테라에 메모리 24기가짜리 i5 노트북이니까. 게다가 15.6인치짜리 화면에. 그럼 게임 얼마나 게임 되죠? 그러고 이제 내가, 그건 심지어 지포스 740 그래픽카드도 붙어있는 노트북이라. 내 거 지금 건 그래픽카드는 안 붙어있는데 CPU가 워낙에 좋아졌기 때문에 그냥 쓰고 있죠. 내 거 메모리 32기가에 하드 1테라 SSD로. 메모리를 버린다. CPU도 올라갔죠 이제. 울트라 5니까요. 뭐 어쨌거나 그런 슬픈 전설들도 있죠. 방전은 위험한 겁니다. 정전기가. 예, 그렇게 해서 그냥 노트북을 사주면 그 정도밖에 업그레이드 안 해요. 메모리를 더 꽂아본다던가, SSD를 교체한다던가. 그것도 이제 추가 슬롯이 돼 있는 컴퓨터들만 되는 거고 대부분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 터치되는 장갑들 나오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 터치는 앞전식입니다. 정전기를 이용해서 내가 거기를 터치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정전기식이에요. 옛날엔 앞전식이었네. 옛날 폰은. 눌러서 힘으로 누르는 거였는데 지금은 정전기로 터치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스마트폰 장갑은 요 손가락 끝마디 요 한 두세 개는 정전기를 통과시켜 줄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절연 장갑. 그 전기공사 하시는 분들이 장갑에 고무 발라져 있는 거 쓰죠. 감전 안 되려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부도체들 사이에 기판은 반도체 기판 사이에 부도체가 있어야지 전기가 통하고 안 통하고 조절이 될 거고, 태양 전지판도 반도체, LED 반도체. 예, 반도체나 부도체 각각의 조건에 따라, 특히 반도체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전기 저항 값이 변하면서 신호를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조건으로 만들어진 전류를 가지고 큰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게 트랜지스터의 역할이에요. 특히 광다이오드라 그래가지고 발광다이오드 반대가 되는 다이오드가 있어. 외부에서 빛을 받으면 전기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다이오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집 현관에 있잖아, 광센서. 문 열고 들어가면 불 켜지죠. 네. 광다이오드예요. 빛을 그러니까 빛을 감지해서 전기 신호를 만들게 되는데 그 미약한 전기 신호로 큰 전류를 흐르게 해서 일정 시간 동안 불 켜질 수 있도록 해주는 회로가 들어있는 거지. 카메라도 그거잖아. 빛을 인지해서 그 위치에 그 전기 신호가 들어가니까 화면이 어떻게 나온다가 잡는 게 카메라잖아. 그것도 광다이오드라고. 디지털 카메라 필름 대신에. 반도체, 부도체, 도체 얘네들의 성질을 다 활용해서 다양하게 만드는 거고, 아까 말했죠. 엔비디아라던가 인텔 이런 그다음에 저기 대만의 TSMC. 아직 삼성, LG, 하이닉스가 TSMC를 못 잡는 이유가 TSMC는 그래도 칩 설계 기술이 있거든요. 아직 삼성, LG는 없는 걸로 알아요. 생산 전문인 거야. 얼마나 고품질을 저분량으로 값싼 가격으로 균일한 품질로 대량을 뽑아낼 수 있느냐. 그거 되는 회사가 삼성이니까 젠슨왕이 와가지고 차팔이랑 폰팔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치킨 먹고 깐부를 외쳤을까요? 누가 그러더라.
현대카드와 삼성카드와 그래픽카드로 먹고 사는 3명의 카드 장사꾼이 모였다. 현대카드, 삼성카드, 그래픽카드. 카드 하나가 좀 이상한데요. 저거는 결제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이 더 웃겼어. 원래 개발자의 마지막 테크가 치킨집이다. 저 사장 분명 IT 업계 은퇴자 출신이니까 RTX 6090 준다 그러면은 가게 통으로 공짜로 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 아직까지 삼성이랑 자, 삼성이 CPU를 만들지 못하잖아요. 메모리는 지금 만들잖아요. 세계 최고로. CPU는 판단을 하는 장치고, 그거를 옛날 CPU로 만약에 화면을 찍는다면 하나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GPU는 이 이미지 센서를 이거 한 방에 빵 찍어버리거든. 그래서 GPU가 빠르단 말이야. 근데 그 GPU 칩의 설계 기술은 엔비디아가 있죠. 근데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설계 기술인데 그거를 지네들이 시장 지배할 만큼 AMD한테 밀리지 않고 시장 지배할 만큼 대량으로 뽑아줄 만한 회사는 삼성, LG, 하이닉스 이쪽이니까 와가지고 이제 삼성하고 같이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치맥에 소맥 폭탄 말아드시고 뭐 이제 같이 그러고 가신 거지. 그러고 웨이퍼를 이만큼 줬잖아, 삼성 회장한테. 에이, 우리가 재료 이렇게 구해다가 이렇게 줄 테니까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 좀 같이 한번 미래를 위해서 달려볼. 재료랑 준비해 줄 테니까 생산만 좀 해달라. 그럼 삼성은 이제 그러면서 기술을 받아내야지. 그 와중에 현대차는 지금 그 이상한 사기꾼 업체한테 하나 당해가지고 자율주행 기술 새로 개발해야 될 판인데. 근데 현대는 지금 뭐 만들어냈죠? 아틀라스 만들었지. 현대가 꿈꾸는 미래, 전기차의 완전 자율주행과 완전 자율 생산이 되는 공장? 엔비디아 도움이 필요 없을까, 삼성과? 자율이라는 말이 붙자야 말이야. 무조건 필요한. 그치. 최고 하이테크 기술은 엔비디아에 있을 것이고, 그거를 대량으로 뽑아줄 수 있는 회사는 삼성이고, 그거를 대량으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회사는 현대야. 그리고 현대는 그거를 대량으로 쓰게 되려면 얘랑 얘의 물건을 갖다가 써야 되는 거고, 얘랑 얘네들이 현대가 많이 하게 되면 그거를 팔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잖아. 지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회사 셋이 뭉친 거야. 왜? 앨런 머스크 짜증나거든. 젠슨왕 입장에서도. 혼자 다 했는데 이거. 그렇지. 저 새끼 뒤통수 한번 후려 까보자고 뭉쳐진 3명의 깐부란 말이야. 그 젠슨왕 바로 밑에 있는 딸인가 걔가 그 가게 섭외까지 했다던데. 그 회사 그 강남에 있는 깐부 치킨의 깐부가 친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도 오징어 게임 베이스로 알아내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그 깐부 치킨을 택했다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3명의 회장도 뭐 이재용 월급을 일반 직장인 월급에 비교하면 뭐 람보르기니 뭐 34,000원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치맥 먹는다 좋아한다 그거 보여준 거 아니야. 그 회장들이 팔 걷고 막 옆 테이블에도 막 치킨 배달 지네들이 대신해주고 막 같이 맥주 먹고 그거 자체가 이미지인 거야. 치킨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타난 것만으로 강남 직장인들의 워너비 3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치맥을 먹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이. 그게 이미지상 거구나. 그러니까 그걸 한다고 젠슨왕 딸내미가 가게 섭외하고 그걸 다 한 거야. 적이다. 정치인 이상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읽는다, 무슨 이야기를 한다, 그것들이 얼마나 큰 건데. 그치. 그러니까 일부러 기자들한테 그거 써달라고 갖다 들이댄 거야. 광고하냐. 삼성, LG, 삼성, 현대, 엔비디아가 같이 갈 거다.